1875년 황해도 평산군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조선은 이미 기울어가는 왕조였고 외세의 침탈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삶은 훗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되돌아볼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시대는 조선 왕조가 몰락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집안은 이미 몰락한 뒤였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학문에 대한 갈증을 키워나갔습니다. 청년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 입학하며 신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서양의 선진 문물과 사상을 배우면서 그는 조선이 왜 이토록 무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외세의 간섭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나라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구국운동에 뛰어듭니다. 청년 이승만 대통령은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며 백성들에게 자주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부패한 관료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당시 조정의 미움을 샀고 결국 그는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감옥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방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고 옥중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나라를 구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5년 7개월이라는 긴 옥살이 동안 그의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롭게 만들겠다. 이것이 그의 평생 소명이 되었습니다. 1904년 특사로 풀려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조선은 이미 을사능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양의 선진 사상과 제도를 배워 언젠가 독립된 조국을 세우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이승만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1910년 조선은 일제에 완전히 병탄당했고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외교권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없는 나라의 백성이 된 한국인들은 절망 속에서 독립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1919년 30일 운동 직후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미주 지역에서 한인 동포들을 결집시키며 독립자금을 모으고 외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 국제연맹,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그는 한국의 독립 당위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작은 나라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고 일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국 땅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이어가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의 외교 노력은 단순히 독립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정가와 인맥을 쌓으며 훗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리 잡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은 총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신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의 나라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 만리 타국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도 단 하루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연설과 저술 활동은 해외 동포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고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부가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국가 조직도 없는 상태에 다시 한번 없는 나라의 국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 3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고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으며 통일정부 수립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 이것이 바로 단독정부 수립론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없던 나라를 있는 나라로 만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이었고 산업 기반은 전무했으며 행정 조직은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을 체계화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2년 만에 존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장비도 부족했고 훈련도 미흡했으며 전투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앞에서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했고 한때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거듭했고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3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했고 북한의 재침에 대비해 안보체제를 확립해야 했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미상호방 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게 되었고 북한의 재침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전후 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원조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미동맹도 대한민국의 안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멸공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으며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체제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공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서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공장은 파괴되었고 도로와 철도는 끊어졌으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국가 재정은 거의 바닥났고 국민들은 굶주림에 치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농지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도 한국의 농촌은 소수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봉건적 구조였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바쳐야 했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고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 개혁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지주의 토지를 정부가 보상하여 매입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농민들은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재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혁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봉건적 토지 소유 구조가 무너지고 농민들이 자기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땅, 내 나라라는 자긍심이 바로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수확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중산층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들은 경제적 안정을 얻었고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훗날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과 전문 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1960, 70년대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의무교육을 확대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그는 이렇게 믿었고 실천했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고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도로를 복구하고 전력시설을 재건하며 항만과 철도를 정비했습니다. 비록 재정은 열악했지만 미국의 경제 원조와 국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조금씩 나라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양주권 수호입니다. 1952년 1월 18일 그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했고 특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독도는 확실히 우리 땅으로 지켜졌습니다. 평화선 선언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어선들의 무분별한 조업을 막고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켰습니다. 비록 일본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고 625 전쟁 중에는 유엔군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후에는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전략적으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의 외교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의 중요한 일원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기 위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나라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30년 넘게 타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며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분투했고 625 전쟁이라는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자유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만드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서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반공 정책은 때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으며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늘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공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이 보상받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가 놓은 시장경제의 기틀은 훗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원칙도 확립했습니다. 비록 그의 집권 말기에 독재 논란이 있었지만 그가 세운 헌법과 제도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이것이 그가 꿈꾸고 실현하고자 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국을 위해 바쳤고 개인의 영달보다 나라의 미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감입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 1965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없는 나라에서 있는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정부도 없고 재정도 없고 군대도 없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냈고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그가 단행한 농지개혁은 수백만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안겨주었고 이것이 중산층 형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확립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훗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켜낸 독도와 해양주권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론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의 장기 집권과 독재적 통치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 625 전쟁의 참화, 냉전의 긴장, 극심한 가난과 무질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었으며 K-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70여 년 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당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도 안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산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건국의 기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체계, 농지개혁을 통한 사회개혁.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50년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과 유엔군이 달려와 우리를 도왔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 장병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2억 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에 맺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 동맹 덕분에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과 결단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실수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조들이 물려준 이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살아갈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결단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